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냐면 전기차가 연비가 좋다는데 그럼 내가 지금 타는 차 휘발유차에서 30%밖에 안 나는데 왠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내연기관 차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차를 바꿔야 되실 분들이 전기차는 살만한 차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비싸요. 하이브리드가 그러면 연비가 2배나 좋다는데 그래도 기름값은 30%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단순히 주행 중에 전기 힘을 통해서 엔진을 사용하자 해서 주행의 품질이라던가 정숙성이라던가 승차감 등의 효과를 주는 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여유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나머지에서는 하이브리드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고 기본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면서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하이브리드가 잘 나간다라기보다는 전기차가 덜 팔리고 전기차를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거에 대한 약간 반반? 반탄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흘렀다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시대가 바뀌는 건 브랜드가 물론 이제 시장의 유행이라던가 마켓의 그런 내부적인 것들은 사실 저는 소비자보다는 브랜드가 주도를 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브랜드가 너무 크고 너무 빠른 목표를 내셨어요. 우리 2030년까지 다 전기차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몇몇 브랜드들이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커봐라 안 되지가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연기관 투자를 많이 그러면서 내연기관 투자를 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 과정인 상황에서 이 과도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자연스럽게 좀 밀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써야 전기차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육상 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그 제로 에미션 비클로 바꿔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15년이에요.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안,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이 통과가 되고 그게 현실화가 되고 흔히 말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업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연비 제어가 규정이 생기면서부터거든요. 그게 유예가 되고 흔히 말하는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는 게 2020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서부터는 사실은 전기차가 미친 듯이 팔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거에 준비가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2020년서부터 전기차들을 실제로 양산해서 팔 수 있는 차들을 이렇게 막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딱 터진 게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생산도 셧다운이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싹 스톱이 됐었던 시절이 겪고 나니까 그걸 겪고 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죠. 사람들한테, 특히 차를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이 굉장히 됐었던 거고,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들, 수요자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주문 1년씩 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23년서부터. 그러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차, 좋아하는 차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로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차의 개발이라든가 출시라든가 만드는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뭐야 이거 나가보니까 전기차 팔리는 게 세 대네? 세 종류네?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아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사실은 주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전기차 관련된 거는 풀려나가고 있냐면 이게 차종이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올해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천만 원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접근 가능한 전기차들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기아의 뭐 EV3, EV4라든가 뭐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나왔고 또 KGM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3천만 원대 SUV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작년에 화재건이 크게 터졌죠. 네, 그러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생기고 그 전기차 공포감이 퍼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미 전기차에 관심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타면 경제적이고 충전 요금이 얼마나 낮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조용하고 편하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퍼졌던 거죠. 물론 뭐 택시를 타면서 멀미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기차 싫어요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생겼고 불이 난다거나 폭발 사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겼지만 사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전기차 타면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두 가지로 딱 제동이 걸리면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냐면 전기차가 연비가 좋다는데 그럼 내가 지금 타는 차 휘발유차에서 30%밖에 안 나는데 왠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내연기관차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차를 바꿔야 되실 분들이 전기차는 살만한 차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비싸요. 그러면 대안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그러면 연비가 2배나 좋다는데 그럼 전기차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름값은 30%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 폭발, 그거에 대응을 못했었던 거가 하이브리드차로 넘어갔다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근거에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들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매니팩처러스 드리븐 마켓이냐, 그러니까 제조사가 특정한 차들을 내놓아서 그 차들 때문에 시장이 확장이 되고 시장을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커스터머 드리븐 마켓이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소비자가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그 니즈에 의해서 차들이 나오고 그렇게 가느냐,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그 두 가지가 딱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소비자들은 전기차 수준의 정숙성이나 편리함을 갖고 있는 차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사도 전기차의 판매나 수요나 신차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중간에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내놨고, 그게 딱 맞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판매가 폭발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기준점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배출가스 규제가 되게 커요. 그리고 디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저는 볼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볼보의 행동이 딱 시장의 행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볼보가 디젤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디젤 게이트 시점에 딱 우리 디젤 안 해 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체 라인업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 바꿔버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를 내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하이브리드하고 PHEV를 셋업을 할 거야 해가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메인을 잡아주고, 하이엔드에서, 리차지, 그러니까 PHEV 모델이 잡아주고, 그리고 애뉴얼한 시장에서의 전기차를 좀 셋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 동안 전기차가 좀 많이 판매가 됐던 거는 지원금만큼 판매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금만큼 정도의 수요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정도의 시장. 왜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180만 대 시장인데 전기차를 받고 지원금 시장은 그거에 비하면 한 달치도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정도의 다양성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다양성은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전기차가 유행이니 막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실제로 매출 규모라던가 생산 규모를 보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학습을 했어요.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전기 슈퍼카 이런 걸 원치 않는구나 라는 판단도 내렸고,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시장의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좀 얘기해 주셨었는데, 과거에 SUV하고 크로스오버는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야, 내가 아반떼 줄 가격이 500만 원, 700만 원만 더하면 SUV를 살 수 있네? 이거는 큰 허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마인드로 전기차를 내놨다고 했을 때, 야, 그래도 1,500만 원은 좀 너무 센데?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하이브리드는 계속 기술 발전을 통해서 순수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는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되거든, 정말 차이가. 그리고 실제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만으로 세팅이 돼도 이전의 내연기관보다 이질감이라던가 뭐 그런 기술적 거부감도 훨씬 줄어든 상태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확 넓어진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특히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이게 트렌드가 되고 미래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전기 모터의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로 계속 차를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향후의 미래에 나올 차들에 대한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 예측이 된다는 얘기. 네, 이게 선행 연구로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기가 될 거니까 전기차로 집중하자라고 했던 회사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장 헤맸던 회사가 벤츠고요. 네, 얼마 전에 그 그룹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죠. 네, 회장이 방문해서 했었던 그 내용들 중에는 그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40개 차종을 내놓겠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기차도 있지만 PHEV와 하이브리드 차들로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딱 하나라고 봐요. 우리 전기차로만 올인하겠다는 거 잘못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 달린 차들 원하니까 그거 우리 많이 만들어서 빨리 내놓을게. 그러니까 지금 차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우리 차 사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벤츠, BMW, 아우디 셋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우디 이제 판매량 쭉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W가 1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1등 하는 범위 판매량 중에 보면 전기차가 꽤 많아요. 전기차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가 파워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전략으로 한 모델에 디젤, 가솔린, 각각의 그 디젤을 제외하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이거를 다 고를 수 있게 해놨던 거가 시장이 지금 딱 그 상황을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요만한 사이즈의 요런 옵션을 가진 이 크기의 차를 원해. 근데 파워트레인은 뭘로 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가서 볼까? 와서 보면 자, 디젤도 있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디젤도 사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솔린도 100이랑 이 정도의 출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조금 더 원하시면 고출력 버전의 PHEV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상황이 되시면 전기차도 사세요. 이거를 이 매장에 온 고객을 다른 브랜드로 뺏기지 않고 한 브랜드에서 한 차종 안에서 고를 수 있게만 한 거예요. 선택의 폭을 여기 안에서만 가둬놓고선 잡은 거니까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는 먹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지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능한 브랜드가 있고 안 가능한 브랜드가 있어요. 현대차는 예전에 코나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코나 말고 전 세대 코나는 디젤 엔진도 있었고요. 가솔린 엔진이 자연흡기하고 터보 엔진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PHEV, 배터리 EV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FCEV,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차를 제외한 현존하는 자동차 파워트레인이 다 달려있는 차예요. 이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회사가. 무슨 얘기냐면 파워트레인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가장 넓게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에요. 거기에 플러스로 현대자동차가 그 하이브리드 차에 그 NCM 배터리를 처음 썼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이제 토요타 얘기를 하는데, 토요타는 그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니켈 메탈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NCM 계열의 그 배터리를 처음으로 썼어요. 하이브리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NCM 배터리를 갖고 하이브리드 차에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PHEV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팰리세이드에 이번에 들어가서 판매하기 시작한 TMED,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드라이브 2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터를 조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2세대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버전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개선책이 나오고 다음 단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회사의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다음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판매할 수 있는 차가 만들어졌고, 요게 막 세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라인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TMED2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양산차 기준으로 보면 중형차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4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게 차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그 정도의 가격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 차값이 풀옵션으로 다 내연기관차 풀옵션으로 다 넣어도 N을 제외하고 2,2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200만 원에서 400만 원, 뭐 2,600만 원이라고 치면 차값의 20%가 비싼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똑같은 여기는 20%가 비싸요. 산타페로 이거를 방향을 바꿔보면 산타페 평균적으로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걔는 3,500만 원에서 3,9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3,500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는 사람한테 400만 원을 더 써서 하이브리드를 사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시는 분한테 500만 원을 더 써서 하이브리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돼요. 오늘 2천만 원대를 사러 갔다가 3천만 원대를 산다는 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형 영역으로 확대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토요타가 전체 이 하이브리드 쪽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당연히 97년도에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죠. 그 차를 만들어서 내놓으면서 쌓여있던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애당초 프리우스라는 거는 아반떼급의 준중형 차였기 때문에 소형화시켜서 소형급에서 가는 거로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프리우스보다 작았던 프리우스 C라고 하는 거, 그게 일본명이 뭐죠? 아쿠아요. 네, 아쿠아죠. 걔 소형차급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뭐가 되냐면 지금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여전히 큰 차 중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토요타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토요타 하이브리드 특허의 개방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 왜냐면 과거에 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본 브랜드 외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사실상. 노트 이파워라던가 뭐 시빅 뭐 아니면 피트 이파 뭐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정말 일본에 가게 되면 1리터의 전기 모터 조합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흔하게. 근데 이게 2019년도에 개방이 됐어요, 모든 특허들이.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동일한 건 아니에요, 현대 하이브리드가.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기술의 범용성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술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확장이 된 거고, 제품적인 특성에 봤을 때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금송아지가 얼마나 많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브랜드에. BMW, 토요타, 현대 그리고 GM 정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의 차 중에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조를 넣을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만큼 현대차가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탄생한 이 현금, 그게 곧 R&D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셋업이 되어 있었고, 그 셋업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확장성이 넓어졌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술이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옛날엔 하이브리드하고 논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전기차만큼 컸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뭐 10%대, 뭐 15%대, 20%대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대가 팔고 있는 팰리세이드에다가 일단 얹어서 나온 그거 보면 똑같은 2.5리터 같은 팰리세이드 2.5 터보랑 비교하면 연비가 40%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급에서 좋아지는 거라 연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출력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달리기 성능에서도 그 전기 모터를 활용을 해서 주행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이 현대차가 꽤 좋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터를 활용을 해서 이 그 바퀴 쪽에다가 토크를 걸어주는 걸로 예를 들어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차를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가다가 엑셀러레이터를 띄면 차가 앞으로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울컥하잖아요. 요 상황에서 모터로 반대 방향의 토크를 잠깐 주면 이 숙여지는 요 모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크를 달리는 것처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션이 줄기 때문에 차의 모션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타이어의 접지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개선을 한 것들이 꽤 돼요. 뭐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볼보 같은 케이스가 그랬는데 볼보의 2.0 터보 엔진이 옛날에 좀 터보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갈 때 보면 좀 울컥거리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면 그 저속에 약간만 바퀴를 먼저 굴려주는 거예요. 전기 힘으로. 그러니까 터보렉이 울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기 모터로 굴러가다가 엔진이 붙으니까 또 스무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을 단순히 주행 중에 전기 힘을 통해서 엔진을 덜 사용하자 해서 주행의 품질이라던가 정숙성이라던가 승차감 등의 효과를 주는 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여유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래서 TMED2가 저는 팰리세이드에서 먼저 들어가서 있지만 얘네들이 확장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얘를 적용하는 거가 100마력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팰리세이드는 350마력이 넘죠. 그러니까 대형차에서 먼저 쓰고 양산을 많이 해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소형차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확대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또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는 뭐냐면 전 세계 현대자동차는 국내보다 해외에 훨씬 더 차를 많이 팝니다. 400만 대 생산하는 것 중에 70만 대 국내에 팔고요. 나머지 다 해외에다 팔아요. 그럼 해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미국, 중국 같은 대형 시장도 있지만 중소형 시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남미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하는 시장들도 굉장히 많고 인도도 있고 그런 시장들에서는 어떤 파워트레인이 그 나라에서 가장 베스트인지는 사실은 시장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에 그냥 자연흡기 대배기량을 가장 선호한다. 싸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이 엔진을 얹어서 이렇게 팔자. 배출가 스케줄 맞춰서. 그리고 여기는 고성능의 하이테크한 시장을 비싸게 받아도 되니까 팔자. 그러면 그런 걸 얹어서 팔고. 그러니까 이 선택의 폭을 메뉴판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메뉴판에서 맞춰서 시장별로 이런 조합 저런 조합을 해왔고 여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TMED2가 그렇게 되는 거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메뉴판의 가짓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또 놓치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동남아시아 시장이에요. 그쪽 시장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보면은 거의 모든 브랜드들 일본 브랜드 선호가 높아요. 어쩔 수 없는 게 1.5, 1리터에 전기 모터 달려가지고 뭐 120마력에서 150마력 정도 되는 아반떼급 혹은 아반떼보다 좀 작은 차량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데다 1.5리터 NA를 넣는다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토요타가 사실은 그걸 했잖아요. 멀티패스웨이. 모든 시장에 각 시장에 맞는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을 내겠다를 할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이점은 분명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현대만 너무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파워 믹스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트레인이 믹스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GM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GM이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겠다가 마인드였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하이브리드 포지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디젤을 버리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브랜드들이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푸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푸조는 디젤을 빨리 좀 버려두면서 하이브리드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푸조가 국내에서 못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시장 변화에 올인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예측 불확실성에서 올인하는 도박을 할 거냐,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뒤쪽에 우리 좀 비단 주머니 몇 개 좀 차고 있자, 이 전략이었던 건데, 코로나라는 아주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그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던 브랜드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브랜드와 대응을 잘한 브랜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생각보다 미국 북미 시장에서는 캐딜락이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엄 EV 시장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주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캐딜락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저렴하게 전기차를 만드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런 걸 쌓여있던 상태였고. 근데 사실은 아마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EQS를 타면은 고개를 자르서 설레설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 좀 티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 때문에 우르르 팔릴 때야 일단 먼저 만들어 놓자, 빨리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전기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차분하게 고민하는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좋은 상품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느냐가 브랜드들의 금송아지와 비단 주머니의 개수를 확인하는 건데, 현대가 사실은 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수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파워트레인 구조를 다 연구 개발하고 내재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런 과도기적 시점이 길어질 때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하이브리드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토요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토요타는 방향성을 조금씩 다르게 가는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세이드의 TMED2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고, 후륜구동에도 그 전륜구동에서 엔진과 모터가 만들어낸 출력을 샤프트로 전달을 합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로 전달을 해서 좌우로 나눠서 4륜구동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적 연결을 유지를 하고 있다니.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토요타의 4륜구동 시스템들,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하이랜더만 하더라도 뒷바퀴 쪽에는 전기 모터만 써요. 그리고 앞쪽에는 앞바퀴 굴림차랑 동일하게 엔진과 모터 두 개, 모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MG1, MG2와 eCVT를 조합한 구동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토요타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TMED2보다 사실은 한 단계 더 나가 있는 거예요. SUV에서 4륜구동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4륜구동을 뒤쪽은 아예 모터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주고, 그리고 앞쪽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해서 필요할 때만 뒤쪽에 동력의 전달을 사용하는 거를, 이거를 엔진의 힘을 사용하거나 연비를 떨어뜨릴 일은 없이 그냥 배터리에서 뽑아온 전기 갖고선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TMED2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P1, P2라고 해서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 토요타의 THS,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eCVT라는 거 한 군데에다가 MG1과 MG2를 연결을 해서 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변속기가 있는, 이게 약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처음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던 2009년에 나왔던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 때서부터 이게 토요타의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은 독자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연비가 좋느냐 하고 누가 더 자연스러우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시스템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우수하고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걸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아니, 사실 거의 없죠. 연비가 누가 더 좋아? 이것만 보고서 하니까. 근데 그 시점에서 지금 현대 거가
이론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연비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에서도 경쟁이 되고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 좀 많이 팔리게 되는 영역이 되는 건데 물론 이게 향후 다음 단계에서는 토요타가 일부러 뒤쪽에 전기 모터를 쓰는 거는 전동화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륜구동 시스템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넣었을 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뒤쪽에 전기 모터를 쓰자. 그러면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전기 모터를 구동을 하면 얘를 PHV로 바꾸기도 훨씬 편해요. 배터리 조금 더 큰 거 쓰고 뒤쪽에 용량만 해서 제어만 하면 그러면 후륜의 전기 모터로만 가고 앞에 엔진은 발전만 하는 흔히 말하는 직렬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작년에 올해 한참 말 많았던 EREV, 네. 익스텐디드 레인지 EV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엔진이 있지만 걔는 발전기 역할만 하고 모터로만 구동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 토요타는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TMED2는 그것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놨다는 얘기까지는 발표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양산차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가 팰리세이드에 이게 달려서 나왔을 때 사실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이브리드인데 왜 연비가 15km가 안 나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350마일하고 어디다 쓰냐 괜히 그런 거다라고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차들에서는 이제 덜어내면 되거든요. 네,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그런 3열이 가능한 그러니까 7인승급 이상의 대중 브랜드 SUV에서 하이브리드가 있는 것 자체가 그 그랜드 하이랜더라고 하는 그 토요타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하나예요.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아직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했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공사 안에서 현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판매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됐죠. 거기에다가 국내에는 안 팔고 있지만 이번에 LM에서 런칭했던 텔루라이드 시성도 요 그 팰리세이드의 TMED2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회사 안에서 확장을 시키고 가격을 낮춰가는 과정으로 지금 돼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장 비싼 플래그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걔가 많이 팔리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점점 더 아래 등급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토요타를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동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브랜드들마다 약간의 성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딴 데에서 좀 좋게 평가했던 르노 이테크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의 개입 비중을 최대한 높여서 마치 전기차처럼 탈 수 있게 만드는 형태를 구현을 했고, 혼다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저는 현대 하이브리드 성장보다 혼다 하이브리드 성장이 더 빨랐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아마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우수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운전자가 체감하는 운전자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연비 부분에서는 혼다가 좀 더 위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는 전기 모터의 출력을 어마무시하게 올려놔가지고 사실상 전기차에 엔진을 붙여놓은 느낌으로 만들어놨어요, 차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너무 차이가 컸지만 이제는 다들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꼭 토요타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나가 된 거고요. 그 TMED2 그러니까 신형 같은 경우가 이걸 좋은 예죠. 사실 과거로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알페오 니어시스트? 그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 등장을 했다가, 야, 이거는 출력도 안 나오고, 효율도 안 나오고, 차만 무거워지고, 이거에 대해 돈을 투자하고 기술 요소를 넣은 것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적다고 사라진 그 기술과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금송아지들과 경험과 최근에 발전되어 있는 기술들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완성도 있게 효과 있게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두각을 드러냈고 또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EREV 같은 케이스도 사실 이 구조로는 EREV 만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상대적으로. 이 TMED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은 제일 좋아요. 공간만 좀 줄어들면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토요타 E4 AW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엔진과 후륜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2열 공간이 평평해져요. 2열 공간이 가운데 튀어나오지 않아 있어요. 사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점이 있는 거고, 다시 이 TMED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여전히 전통적이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은 있기 때문에 기술 평준화와 이 각 요소들의 발전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역시 다시 한번 다양한 부분의 원천 기술 개발과 노력을 해왔던 브랜드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EREV에 대한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도 정말 또 아이러니하게도 BMW, 토요타, 현대, GM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언제나 이 4개 브랜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늘 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금송아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브랜드의 자산이다. 아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실제로 타지 않더라도 전기차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크니까 공회전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전기 내용들을 다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거를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서 특히 이제 그 젊은 엄마분들, 30대랑 40대의 그 학부모 분들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 데리러 가서가 전기차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주변은 공회전 금지 구역인 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차 금지뿐만이 아니라 공회전도 금지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내연기관차는 시동을 끄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냉난방 다 하고 있으면서 편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가 주변에서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기차로서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타는 차에서도 그거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나는 거라든가 충전 환경이 안 좋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에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반반이네? 얘는 연비도 좋고 전기차의 장점도 갖고 있고 그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팰리세이드를 저는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에서는 유틸리티 모드라고 하는 거. 파워트레인 쪽으로 가는 전기를 다 차단하고 공조장치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 그게 똑같이 얘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스테이 모드라고 스테이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거의 지속 시간은 전기차처럼 길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러 갔다고 하면은 한 20-30분은 서 있으면 되거든요. 주차 오래 할 건 아니니까. 그 정도를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용량을 채워놓고 가서 시동 끄고 안에서 냉난방 하면서 혹은 뭐 그때 이제 시동 끈 상태니까 당연히 이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요즘에 티빙이나 그런 TV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는 이건 전기차에서 가능한 건데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이 TMED2 시스템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전기차를 그동안에 아이오닉5나 EGMP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전기차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 하다못해 뭐 스마트 회선 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에너지 회수를 더 효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하이브리드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자체는 부담을 느끼지만 전기차의 장점을 취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차가 있을 때 그 차를 선택하고 그 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결국은 그 브랜드 안에 머물러서 다시 재구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지금 내연기관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하이브리드 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심사임당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될까? 이 하이브리드라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될까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미국 자동차 관련된 포럼에서 이 파워 믹스에 대한 전망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50년까지도 내연기관이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좀 지배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물론 유럽에서는 계속 짧게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습이라는 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제3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시장들에서는 전기차 운영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영역은 나름의 공간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그 얘기에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그러니까 신차 판매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신차 판매되는 것들이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들만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운행하고 있는 2,400만 대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올해 팔린 것까지 합치면 아마 이제 50만 대가 될까 말까 하는데 처음에 그 2,400만 대 중에 50만 대만 전기차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350만 대는 내연기관 차고요. 그 내연기관 차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정유 시설부터 주유소까지 운영이 되는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하나가 운행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작동해야 되는 연료를 공급하는 사회 기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신차 판매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중고차도 사시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돼서 그거를 카본 크레딧을 사가지고 이게 정리를 하더라도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결국은 팔 거예요. 대신 순수한 내연기관 차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 니치하게 가겠죠. 거기는 또. 거기는 진짜 필요한 부분.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스포츠카의 영역에 후륜구동에 미드십에 돼 있는 거 그런 정도만 살아남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완전 오지용 차들 그런 것들만 살아남게 되는 경우가 있을 반면에 나머지에서는 하이브리드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고 기본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2050년이 돼도 저는 엔진이 달려있는 차, 그러니까 순수 내연기관 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PHEV가 됐건 하이브리드가 됐건 그런 차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